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빠세 초대석 제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시죠. 투미부동산 김재경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가 이번 주로 마무리될 것 같고 7월 달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질문들도 많이 받으시고 상반기가 어떤 시장이었었는지, 그래서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좀 해답을 가져오신 것 같아서 각설하고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준비한 타이틀은 10년 뒤 인생이 바뀌는 재개발 재건축 투자, 이렇게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야, 제목 한번 진짜 화끈하시네요. 10년 뒤 제 인생이 바뀝니까? 인생이 바뀌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네. 지금 시장이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현장에 나가보면 늦었죠. 네. 가장 저점이 작년 12월 달과 1월 달이었었고 1월 중순부터 거래량이 막 늘면서 그렇죠. 가격대들이 많이 회복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투자는 늦었냐? 아니다. 지금 시점에서도 이제 10년 뒤 길게 놓고 봤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는 거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주제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은 많이 변했습니다. 사실 이미 현장에서는 앞서 서두에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1월 달부터 가격대들이 많이 거래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렇죠. 하지만 통계는 아무래도 한 발짝 늦잖아요. 네. 그 한국 부동산 원 통계조차도 이제는 올라가는 걸로 바뀌었다. 바로 오늘 오전에 제가 캡처한 내용인데 한국경제신문 기사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인터넷 신문이 아니라 이건 지면 기사입니다. 그러네요. 지면 기사에서 이런 식으로 갔다가 대대적으로 나온 것이죠. 부동산 전문가 100명을 설문을 했었는데 그 100명 중에서 상당수가 이제 서울 부동산 가격 바닥을 찍었었고 네. 그리고 언제 사야 되느냐 관련해서는 네. 이제 내년, 내후년 이런 게 아니라 바로 3분기부터. 그러니까 4분기도 아니고 3분기야. 네. 다음 주부터 3분기잖아요. 그렇죠. 사실 이미 바닥 찍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가야 되냐 하니까 상당수의 가장 많은 비율이 올해 3분기 내에 들어가야 된다. 야. 즉 지금이다. 유망한 부동산 상품도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렇죠. 재건축 1등, 일등. 공공분양, 네. 5년 내 아파트, 즉 신축 아파트, 네. 민간분양, 재개발 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결국 신축 아파트거나 네.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분양권과 입주권이다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지금 이 오늘의 메인 주제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 바로 빠숑님입니다. 갑자기 잘생긴 사람 얼굴 나오다가 내 얼굴 나오니까 좀 어색하다. 네, 1년 만에 투미TV 한번 모셨었어요. 그렇죠. 연말에 한번 뭐 이렇게 중간에 한번 나오기도 있죠. 정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제가 사실 질문을 마지막에 드린 게 하나 있었어요. 많이 오른 상황 속에서 지금 고민 중이신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나요? 네. 라고 하니까 빠숑님께서 올라가고 하락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제 앞으로 10년을 놓고 보았었을 때 흔들리지 않는 입지를 가라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오늘 메인 주제를 10년 뒤 인생이 달라질 재개발 재건축 투자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시장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메인 주제는 재개발 재건축이다 보니까 이걸 길게 얘기하기보다는 최대한 압축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네. 2023년도에 변경된 가장 분기점이 된 이유들은 몇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중 첫 번째는 양도세 중과 유예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종부세 중과 완화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금리 천장에 다다라왔다. 금리가 동결되거나 인하 시점이 곧 온다. 라고 보는 부분이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2023년도 상반기가 안 좋다라고 봤었던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렇죠. 그중 첫 번째로는 2022년도 6.13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가 됐었던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양도세 한시적 중과 유예였습니다. 이 중과 유예가 언제까지였었냐? 2022년도 5월 10일자부터 1년을 확대하도록 해서 2023년도 5월 9일까지였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까지 매도하려는 사람들은 매도를 해야 된다 라는 사항들이 있었었는데 13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화 됐죠. 네. 13 대책에서 규제 지역들을 대거 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강남 3구랑 용산 빼고서 네. 이제 다 비규제 지역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중과세율이랑 상관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2022년도 12월 달에도 대책이 있었었는데
제가 기억하기엔 12일 대책이었습니다. 네. 그때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 더 연장해줬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규제 지역으로 남아있는 강남 3구랑 용산 9조차도 지금 당장 팔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된 것이죠. 네. 그렇다 보니 무지막지한 이 3주택자 중과세율 최대 30% 중과를 맞는 거를 이제 다 상관없었다 보니까 굳이 지금 팔아야 되나? 나중에 팔아도 되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급매물들이 들어갔다. 이게 첫 번째.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종부세 부담도 정말 컸었는데 이 종부세 역시 완화가 되었습니다. 2022년도 이제 세제 개편안을 보게 되면 종부세를 원래는 중과를 아예 없애려고 했었어요. 다주택자랑 1주택자랑 차등을 주지 않고 뭐 다주택자 중과를 아예 없애자라고 했었지만 아무래도 민주당의 격렬한 반대 끝에 3주택자 중과는 없애지는 못했었고요. 종전에는 일반 세율과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전국 3주택자에 대한 막대한 중과세율이 어떤 식으로 변했냐? 조정 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중과가 없어졌습니다. 즉 2주택자라 하더라도 그냥 일반 세율로 이제 통합되게 된 것이고 3주택자만 중과세율인데 근데 여기서 3주택자 같은 경우 여전히 중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해볼 수 있겠지만 달라진 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세율이 많이 낮아졌어요. 전반적인 종전 세율과 종후 세율을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조금씩 다 낮아졌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도 더 눈에 띄는 거는 과세 표준 12억 이하는 1주택자에 대한 세율과 다주택자에 대한 세율이 동일합니다. 그러고 2023년도부터 달라진 게 공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종전에는 다주택자 같은 경우 6억 공제, 1주택자는 9억 공제였는데 이게 1주택자는 12억 공제로 그리고 다주택자는 9억 공제로 상향이 되었죠. 그러네요. 3억씩 올라갔네요. 다주택자라고 해도 9억 공제 해주는 거고 과세 표준 12억까지는 그냥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21억까지는 1주택자나 다주택자나 똑같다라는 거겠죠. 네. 근데 과표가 그 금액인 거고 더군다나 지금 공정시장 가격비율도 인하가 되었었고 맞습니다. 공시 가격도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죠. 네. 현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20억 중후반이나 케이스에 따라서는 30억 넘어가는 주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종부세 중과랑은 상관없는 이야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세부담이 많이 완화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지금 팔아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겠죠. 네. 아무래도 막 상반기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급하게 팔아야겠다 이런 쏠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8년도 9.13 대책이 이제 종부세 강화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그 이후로 나타났었던 이슈 중 하나가 항상 부동산 시장 흐름이 상저하고로 갔었어요. 상반기에는 급매물들이 쏟아지고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당분간은 약간 조금 횡보하다가 하반기 딱 올라가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줬었는데 근데 2023년도는 달라진 거죠. 상반기가 안 좋을 줄 알았더니 오히려 상반기에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런 종부세 이슈, 양도세 이슈들이 해결됐기 때문이다. 공급자 입장에서는 굳이 지금 급하게 이 말도 안 되는 가격, 이게 막 헐값에 파는 것도 안타까운데 보유해도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공급이 줄겠죠. 이렇게 공급이 줄게 되고 그럼 반대로 이제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이 시장에 누가 사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집값이 올라가는 것 같아. 지금 기회를 잡아야겠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늘게 되면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인상되게 되는 상황이 상반기에 벌어졌다. 실제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2022년도는 이 거래량이 말도 안 되는 거래량이었었어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1000건도 안 되는 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 부동산 가격이 안 좋다라고 생각했었던 2008년도에 금융위기 한번 터지게 되고 2009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서울 부동산 가격이 떨어졌을 때도 거래량들을 보게 되면 정상적인 거래량은 항상 존재합니다. 진짜 부동산 가격 안 좋다라고 했었던 12년도조차도 기본적으로 몇천 건씩들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거래량이 낮았었던 게 지금이었었는데 이 거래량이 다시금 튀기 시작했다. 여기까지만 얘기했었을 때 분명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왜 국내 요인 가지고만 그러냐. 지금 금리가 여전히 높다라고 네. 말하는데
금리 역시도 지금 동결 추세로 가거나 내년 정도에는 하락할 거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네. 실제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맨 마지막으로 인상했었을 시점이 2023년도 1월 13일이었습니다. 오, 계속적으로 동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네요. 물론 우리나라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우리나라 기초체력을 고려했었을 때 야, 버티기가 어렵다라는 의견들이 많죠. 그렇다 보니까 핵심은 이제 미국을 봐야 되는데 미국과 우리나라 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역대급이다라는 기사들은 계속적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상황 같은 경우는 물가가 이제 6%도 넘어간다 막 이러고 있었다가 지금 계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물론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소비재 물가 같은 경우는 올라가고는 있지만 종합적인 물가 자체는 지금 현재 하락 추세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가장 중요했었던 요인이 물가 상승률이었는데 네. 물가가 조금 안정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사항이 있고요.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도 드디어 동결을 했었어요. 10회 연속 무려 거의 15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작년 초부터 계속 올렸으니까. 15개월 만에 동결이라고 합니다. 기사만 놓고 보면 또 연내에 뭐 추가적으로 올릴 수 있다. 네. 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더 올릴 수 있다. 그렇다 보니까 뭐 매파적 동결이다라는 말도 안 되는 네. 이상한 말도 나옵니다. 동결이면 동결이고 매파적인 거는 매파적인 건데 네. 매파적 동결은 뭔가? 라고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래도 SVB 파산 사태가 나타났었고 이 관련해서 저희도 영상으로 디테일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거 핵심은 채권 때문에 이제 터진 거였어요. 채권과 금리는 반비례 관계다 보니까 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졌던 거고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했었던 미국 은행들이 위기에 노출되게 된 것이죠. 네. 이 부분을 갖다가 잠재우기 위해서 미국에서 돈도 다시 풀고 어떻게든 해야 되고 근데 결국 이 근본 문제가 금리 때문이었다 보니까 금리를 과연 얼마나 더 올릴 수 있겠냐 이게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았었던 것이죠. 네. 결국은 금리 동결까지 왔지만 근데 사실 금리를 동결시키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또 드디어 금리가 동결됐다. 이제 조만간 좀 더 버티면 금리 떨어진다. 올라간다. 가자. 막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봐 이제 구두 개입을 하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왜냐면 야 너네 진정해. 우리 더 올릴 수 있다. 너무 그렇게 막 하게 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약간 이제 구두 개입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보고 있고 물론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가 뭐가 금리 전문가라고 그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점도표를 놓고 보았을 때 연준도 본인 발언에 책임을 져야 되면 이미 손해배상은 많이 졌었어야 됩니다. 이게 발언의 진위를 그냥 믿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당장 2021년도 12월에 점도표만 놓고 본다 했었을 때도 원래 당시 연준에서 어떻게 봤었냐면 2022년도에 지금 이게 1% 선이거든요. 네. 1%를 넘는다라고 봤었던 사람도 몇 명 없었고 대부분 이 정도로 봤었어요. 그리고 길게 봐야 한 3% 선 넘어갈까라고 봤던 사람이 몇 명 없었는데 2022년도 12월 달 점도표 보면 몇이에요 이미? 4.5가 됐었죠. 그러고서 올라간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던 겁니다. 이 정도는 시황 설명이에요. 이런 거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정도인 건데 예. 사실 파월 위장조차도 2022년도가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을 거다. 2023년도 3월 달 점도표를 놓고 보면 그때 당시 얘기했었던 거가 한 차례 더 올리긴 했었거든요. 그때 3월 달에 SVB 은행 막 파산하고 뭐하고 위험하다 동결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바로 며칠 전에 파월이 매파적 발언을 한 것들도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아마 파월이 그 전에 한 말이 있다 보니까 바로 동결하면 그냥 시장 보면서 자기네들이 금리 정책 잘못해서 이 사건이 나왔다라고 인정하는 꼴이 될 것 같다 보니까 그냥 25bp 올려놓고 일단은 발언은 소심하게 올릴 수는 있지만 올려도 거의 대부분은 동결로 보고 올려도 한 차례나 조금 올릴 수 있다 연내에 그렇게 봤었는데 6월 달은 오히려 동결을 해놓고서 발언은 조금 세게 해놨어요. 연말 안에 한 차례에서 그래도 많으면 두 차례 정도는 올릴 수도 있어. 결국 동결은 했지만 구두 개입 쪽으로 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또 분명 누군가는 얘기할 겁니다. 야, 너가 지금 뭐 금리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말이 되냐?
수많은 이제 금융 전문가분들이 올해는 결국 금리 동결이 오고 올려도 많아야 진짜 한 차례 두 차례 보고 기다리다 보면 금리 인하 사이클로 돌아설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제 위견, 뭐 전문가 위견 이걸 다 떠나고서, 자, 이데일리 신문 기사예요. 바로 5월 달인데 지금 보면 어떻게 되냐, 이제 금리 인상 끝물 온 것 같다. 늦기 전에 채권으로 간다. 네. 제가 앞서서 금리와 채권은 반비례 관계라고 했잖아요. 네네. 그럼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개인 채권 투자가 5월 4조가 넘어갔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제 6월달 기사도 가져와 보았습니다. 20대도 국채 투자를 한다. 20대. 올해만 개미들이 16조 원을 채권 매입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1월 달만 하더라도 2조, 거의 3조에 가깝게, 2월 달도 거의 3조, 3월 달은 4조 가깝게, 4월 달은 4조가 넘겼고, 5월 달은 3조. 이렇게 산 거죠. 금리가 하반기에도 계속 올라갈 수도 있어요. 사실 이 시장을 가져온 거가 금리를 너무 예측 불허하도록 너무 많이 빠르게 올렸다 보니까 자산 시장들이 막 무너져 나가기 시작한 건데, 저는 이제 결국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들 다들 할 거잖아요. 금리가 이제 멈출 거예요 라고만 하면 이건 그런 얘기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나는 금리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실제로 본인이 이제 떨어진다에 베팅을 하고서 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지금 다 모아보니까 16조나 샀는데 이 사람들이 멍청해서 이렇게 샀을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도 판단을 했겠죠. 그렇죠. 금리를 한두 번은 더 올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상단에 도달한 것 같아. 지금 쌀 때 사야겠다 라고 하면 움직인다는 거죠. 즉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금리가 더 이상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채권만 움직였을까요? 주식도 지금 다시금 올라오고 있죠. 끝이 왔다라고 판단하는 거고, 즉 부동산 같은 경우도 금리 천장이 도달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를 꼭 부동산만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자산 시장이 다시금 회복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부동산과 금리 관련해서는 저희도 여러 번 얘기를 했었지만 부동산과 금리 간에 뭐 1대1 상관관계는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네. 굳이 얘기를 하면 금리 올라가던 시절에 부동산 가격 올라갔을 때가 오히려 더 많았었다. 금리가 올라가면 또 부동산 올라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또 안 된다는 얘기들이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던 시절이 결국 인플레이션이 높고 경제 성장률이 높을 때다 보니까 결국 그게 우리가 상관관계를 고려하다 보니까 결국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었을 때였었다라는 얘기 했던 거고,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인플레이션은 높았었지만 금리가 너무 미친 듯이 올라가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꺾인 거였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그때 당시 기준금리가 낮지도 않았었어요. 가장 바닥이 3.25%였고 맞습니다. 노무현 정권 가장 마지막이 5%였는데 그렇죠. 금리 올린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꺾이지 않았죠. 왜? 그 이상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그렇죠, 하는 그렇죠. 거였습니다. 결국 심리가 가장 중요한 건데, 근데 이 심리를 놓고 보았었을 때 주택가격정만 CSI, 제가 통계를 딱 하나 본다면 이거 보란 얘기도 여러 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가장 최근 거 계속 회복합니다. 정말 귀신 같은 게 가장 바닥이 11월, 12월이었었어요. 1월부터 계속적으로 여전히 100 이하지만 올라가고 있는 게 보여지죠. 네네. 그러면 이거 올라가는 거 추세선 따라 급매물들이 거래가 되고 가격들이 회복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 100 이하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전히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은 상승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아직은 그래도 하락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을 때 어느 정도는 늦었다라고는 해도 아직도 안 올라간 지역들이 분명 존재합니다. 이런 저평가된 지역들을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그런데 뭘 사야 되느냐 했을 때 재개발 재건축을 주목해 봐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재개발 재건축의 핵심은 네.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빠숑님께서도 했었던 명언, 오를 곳 떨어질 곳 따지지 말고 네. 10년 뒤에 흔들리지 않을 곳에 가라 라는 네.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10년 뒤에 흔들리지 않을 곳, 10년 뒤에 무조건 돈을 버는 곳이 어딜까? 라고 보면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네. 부동산 전문가분들 대부분 나이 40, 50대 넘어가는데 저 혼자만 30대 전문가잖아요.
조금 어렵다고 말할 수 있는 재개발 재건축 쪽에서 포지션을 잡은 게 바로 저희 부모님 덕분입니다. 부모님이 워낙 예전부터 재개발 재건축 투자를 많이 해왔다 보니까 한 건데 저희 가족들 같은 경우도 뭐 따로 지원 같은 거 없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자수성가를 한 케이스인데 저희 가족들이 부를 잃었었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가 네. 정비 사업이었던 것이죠. 재개발 재건축 투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재개발 재건축 하면 어려워, 복잡해 라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재개발 재건축만큼 쉬운 투자가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가 그 분야의 전문가다 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재개발 재건축은 시장 사이클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바로 어떤 의미냐면 재개발 같은 경우는 현재 가치를 보고서도 투자 수익이 보여져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매매 금액이 13억짜리다 라고 하게 되면 내가 13억에 샀는데 10년 뒤에도 13억이에요. 그거는 사실 실패한 투자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 전혀 가면 안 되면은 그냥 마이너스가 퇴보죠, 퇴보. 거기다 내가 이자도 냈다, 세금도 낸다. 그러면은 진짜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마이너스죠. 완전 마이너스. 예.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를 사는 거는 뭘까요? 얘가 15억이 될 거를 기대하고 사는 거겠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율이 반영된다든가 아니면 이 미래 가치가 좋아질 곳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건데 재개발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재개발은 그냥 현재 시점에서 매입 금액 5억 들었고 분당 금액 3억 내 가지고 총 매가가 8억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축 아파트가 되겠죠. 그렇죠. 완공이 되게 되면 그냥 이 주변 시세가 5년이든 10년이 지났는데 그대로 딱 13억이 됐다고 칠게요. 5억은 벌겠네.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또 중요한 거는 8억 투자해서 5억 버는 게 아니라 나는 5억 투자해서 5억 버는 거죠. 분당 금액은 준공 떨어질 때 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레버리지를 또 일으킬 수 있고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가다 보니까 단계를 밟아 나갈 때마다 돈을 벌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13억이 아니라 플러스 알파를 법니다. 왜냐? 여기 주변 신축 아파트가 우리 비교 당시의 신축이었었지만 이 재개발 완공된 애가 더 신축이겠죠. 그렇죠. 얘는 이제 준신축일 거고 그럼 얘보다는 얘가 더 비싸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죠. 다른 조건 다 똑같으면 비싸야죠.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신축 아파트도 13억으로 동결된다라고 하면 안 사겠죠. 15억 될 걸 보고 샀었으면 얘가 예를 들어 15억이다. 그러면 우리는 15억 알파를 보는 거겠죠. 그렇죠. 10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설령 만에 하나 동결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투자로서 돈을 버는 게 재개발 재건축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결국 단계들이 밟아 나갈 때마다 돈을 번다. 물론 이 단계들도 이 시점마다 조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재개발 처음 투자하는 사람들은 좋았을래 인가 이후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해드리는데 결국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초기 투자하는 사람들도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고요. 결국 이런 흐름들 후반에 관리 처분 인가 나면 끝물이에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 이주 철거, 착공 준공까지 들어갈 때도 돈 벌죠. 왜냐?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훨씬 동호수 좋은 거 가지고 왔는데 안 좋은 동호수를 일반 분양하잖아요. 조합원 분양가보다 훨씬 비싼 일반 분양가로 분양권을 받는 사람들도 돈을 벌죠. 결국 이게 당장 입주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아니라 이 분양권조차도 2년 뒤에 길면 3년 뒤에 입주하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기회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는 거가 바로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가면 분양권 투자에 대한 전략입니다. 결국은 장기 우상향 뭐 뻔한 얘기 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한다 하더라도 이게 떨어져도 전 저점으로 갈 수는 없다는 얘기는 해드립니다. 왜냐? 그 기간 동안 물가 상승이 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 거기다가 경기가 성장한 부분들도 있고 더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진짜 전 저점으로 내려온다 라고 하는 순간 경기가 박살나는 겁니다. 제2 IMF가 오든가 금융위기가 오든가 여러분들의 급여가 10년 전으로 돌아가든가 네. 근데 우상향 안 한다 하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게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를 여러분들 알 수 있고요. 솔직히 말하면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게 돈은 계속적으로 풀리고 있죠. 정부 예산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는 조금 떨어지고 있다라고는 했지만 체감이 절대 안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게 기저효과라고 하죠. 이미 전에 인플레이션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었잖아요. 작년부터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전년도에 미친듯이 올라갔으니까 그러면 그 높아졌던 거 기준으로 보면 지금 퍼센테이지가 뭐 3% 뜨는 것도 사실 높은 게 맞아요. 네네.
그렇지만 일단 수치상으로는 꺾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 이런 인플레이션들을 갖다가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무엇이냐? 실물 자산인 거고, 그럼 이 실물 자산에서 대표격이 부동산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인플레이션 해지랑 이런 재개발 재건축의 단계별 밟아 나가는 그런 흐름들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정비사업 투자가 실패하지 않을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사항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또 사람들이 그런 댓글들 항상 달려요. 지금 너 뭐 건설사 앞잡이이기 때문에 뭐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하면 뭐 건설사들이 이걸 수주해가지고 돈을 벌기 때문에 또 너가 재개발 전문가니까 맨날 재개발 좋다라고 하는 거지. 그런 거 아닙니다.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실제로 2021년도에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깨가 너무 커요. 하체가 이제 점점점 비실비실해지기 시작하고 신생아들이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기본적으로 출산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미래가 어둡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2060년도 정도 되게 되면 대한민국 인구가 4,000명대로 갔다가 포싹 주저앉는다라고 해요. 1,000만 명이 준다고요? 와. 네. 거기다가 이제 노인들밖에 없는 거죠. 이제는 아까 어깨가 비대하다가 이제 머리가 비대해지는 하체 부실을 넘어서 네. 지탱이 안 되죠. 저희 또래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국민연금 탈퇴하고 싶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못 받을 거다. 뭐 그러면 이제 정부는 얘기하죠. 아니다. 이거는 국가가 보장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 국가가 보장한다는 게 뭐겠어요? 세금으로 메꾼다는 건데 그 세금은 또 누가 내겠어요? 내가 내고 내가 받는 거지. 뭐. 그냥 각자 도생할 거다. 그냥 네. 나 탈퇴시켜달라라는 얘기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디스토피아가 온다. 우리나라 미래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되게 되면 빈집이 넘쳐날 거고 노인들밖에 없기 때문에 집값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가려봐야 되는 게 떨어지긴 떨어지겠지만 어디가 떨어지냐를 봐야 되는 거죠. 떨어질 곳들은 뻔히 보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인구 감소 지역을 발표했었어요. 인구 감소 지역을 지정해 놓고 적극적인 국토 균형 발전이라든가 지원을 한다든가 지방을 살려야겠다라고 본 것인데 시퍼렇죠? 전국적으로 다 위험하단 거예요. 그러네요. 근데 뭐 저쪽 수도권은 괜찮네. 그쵸. 그게 핵심입니다. 90곳 가까이 되는데 광역시들 제외하고서는 대부분 향후에는 위험하다라는 얘기들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수도권이나 광역시조차도 일부 지역들은 좀 위험하다라는 평가들이 나오는 것이죠. 초고령화 사회로 갔었던 해외 선진국들의 케이스를 보면 알잖아요. 다들 어떻게 됐냐면 다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갑니다. 다 대도시로만 갑니다. 당장 학교들이 폐교하고 뭐 당장 지방에서 날려고 해도 애를 출생하고 싶어도 산부인과가 없어요. 최근에 나오는 이슈들이 소아과가 없어진다. 그렇죠. 산부인과랑 소아과는 거의 패키지예요. 예. 네. 지방은 애도 없는데 소아과를 하겠어요? 이제 그렇죠. 힘들고 뭐고 돈이 안 되고 이거는 부가적인 거고 서울조차도 소아과를 이제 뭐 폐원하는 데들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방은 소아과 자체가 이제 점유를 하게 되면 병원을 갈 수가 없게 되겠죠. 애초에 인프라가 붕괴되는 거예요. 대형마트, 기업도 이윤을 추구하는 곳인데 인구가 없다라고 하면 거기에 뭐하러 매장을 내요? 없어지는 거죠. 그럼 즉 인프라가 계속적으로 없어지게 되면 수도권으로 가든가 지방에서도 지방 거점 도시들로 가겠죠. 농촌, 어촌 이런 데들 보다 보면 노인정 가보니까 60대가 막내야. 계속 빈집들이 늘어나고 어렵고 이제 위험하고 이런 것이지 결국 인프라가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수도권으로 몰린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도 비슷하고 경제 산업 구조도 비슷하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의 미래다라고 보는데 일본 같은 경우도 청년층들이 다 도쿄 중심지들로 다 쏠려 들어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일본 부동산 같은 경우도 그 버블 경제 시절 가격을 회복했다라는 기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을 고려해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사실 일본보다도 더 심각하죠. 네. 우리나라는 1극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제2의 수도라고 말하는 부산조차도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서울 수도권으로만 다 쏠릴 가능성이 정말 많습니다. 지방 균등 발전, 균형 발전 중요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 거는 정부가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실패했을 때 일단은 흔들리지 않을 곳들 살아남으려고 하면 흔들리지 않을 곳은 어딜까? 빠숑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10년 뒤에 흔들리지 않은 입지가 어딜까? 결국 중심지죠. 대도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공급량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줍니다. 서울 공급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네. 항상 모든 공급은 절대적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인구 대비 공급량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충청남도라든가 우리가 뭐 광역시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 전라남도, 경상북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물량들은 사실 인구 대비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많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절대적인 숫자로 보면 경기도가 되게 많아 보이지만 인구 대비로 보면 경기도도 공급이 더 많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위험한 곳과 그래서 살아남을 곳이 어딘지를 놓고 봐야 된다 라는 얘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주택보급률 얘기를 정말 여러 번 했었는데 저는 이 통계는 없애도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진보 경제학자나 진보 정치인들이 정말 좋아하는 통계인데 주택 공급 충분하다. 이미 2008년도에 100을 넘어섰고 주택 공급량이 높기 때문에 공급을 그렇게 강조 안 해도 된다. 이게 주택 값이 올라간 거는 투기꾼들 때문이다. 다주택자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네. 근데 그 주택 공급량조차도 떨어지고 있고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100도 안 됩니다. 이 주택 보급률의 함정은 모든 주택의 총집합이에요. 살고 싶어하는 주택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빌라도 있을 거고 그냥 빌라가 아니라 이번에 막 강남 침수날 때 물난리 날 때 막 이런 거와 같이 반지하도 있을 거고 옥탑방도 있을 거고 뭐 실제 옥탑방도 통계 잡힌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양호한 주택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지 않은 주택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주택 보급률이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아파트 공급량이 중요한 것인데 근데 이 아파트 공급량 같은 경우도 서울과 수도권은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은 구조적으로 공급량이 많이 늘어날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네. 왜냐하면 구도심은 빈택지가 없잖아요. 없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수방사처럼 총액 결과 나왔는데 네. 7만 7천 개 들어왔던데? 7개. 여기도 세대수가 네. 몇천 세대 이렇게 공급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 그 500 몇 개인데 그것도 반밖에 안 돼요. 500몇 개. 네. 그러니까 뭐 아무튼 로또죠. 그렇죠. 서울 같은 경우는 빈택지가 거의 없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구도심을 정비해서 들어가는 재개발 재건축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통계 중 하나가 바로 서울주택 멸실 현황인 것이죠. 아까 아파트 공급량들 봤었을 때 뭐 3만 건, 2만 건 그러다가 1만 건 이렇게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멸실되는 양만 본다 하더라도 그냥 3만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3만 세대나 멸실을 해요? 그렇죠. 하긴 뭐 진짜 뭐 둔촌주공 이런 것들은 한 번에 만 세대가 없어지는구나. 당장 오늘 이따 2부 때 준비할 얘기지만 한남뉴타운 관리처분 인가가 바로 났거든요. 그렇죠. 10월 달부터 이주 이제 시작하잖아요. 이제 저번 네. 여기도 조합원만 3,800명이에요. 네. 근데 조합원 숫자만 그렇지 가구 수는 훨씬 많을 거란 말이죠. 곱하기 3 정도 해야 될 걸요 아마. 멸실되는 주택들을 계속적으로 고려하게 되면 분명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도 있겠지만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종전 가구 수 대비로 보게 되면 오히려 줄어드는 데들이 있어요. 많이 줄어요, 많이. 네. 거기 또 저기 아예 주소지 안 옮기고 사는 사람들도 워낙 많잖아요. 거기. 재개발 일반 분양 세대수가 많다 보니까 재개발의 사업성 좋고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재건축은 순증이 돼요. 일반 분양 세대수가 뭐 몇백 세대밖에 안 돼서 그렇지만 네. 그래도 순수하게 증가되는 물량들이 있는데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재건축과 다르게 오히려 가구 수로 따지면 그렇죠. 뭐 단독주택도 입주권 하나, 다가구도 입주권 하나인데 가구로 따지면 많잖아요. 오히려 줄어드는 부분들이 가구 수. 많습니다. 무조건 줄죠, 무조건. 그런 가구에 대해서 입주권을 다 안 주다 보니까 재개발 사업성이 높은 거죠. 일반 분양 비율이 높은 거고. 결국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서울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의 총량이 크게 늘어나기가 어려운 구조다. 네. 경기도만 한다 하더라도 뭐 상기 신도시라든지 네. 용인 플랫폼 시티라든지 뭐 계속적으로 택지 개발 막 지구 지정해가지고 공급하면 여기서 8만 세대, 여기서 6만 세대, 어디서 3만 세대 공급되는 거는 순수한 공급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공급량이랑 서울의 공급량은 일단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면 정치인분들 중에서 그러니까 결국 정비사업 무용론으로 갖다 제 말을 왜곡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해봤자 의미 없다 라고 하는데 아까 주택보급률 얘기해드렸잖아요. 단순히 주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싶어하는 양질의 주택이 중요한 거다. 그렇게 미분양 날 거라고 말 많고 탈 많았었던 둔촌주공이 그냥 완판을 했었잖아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가 안전하겠다 이런 생각들이 들면서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죠. 분양권이 됐든 입주권이 됐든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도 인허가 되게 까다롭고 이제는 좀 풀어준다라고 하지만 공급량이 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부동산 가격 시장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인허가량이 계속적으로 주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수도권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물론 2023년도 인허가가 아직 다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네. 전년 동월 대비로 보게 되면 진짜 반토막 났어요. 반토막이 뭐예요? 네네. 더 떨어졌습니다. 이 인허가량조차도 전문가마다 이제 판단하기는 조금 다른데 인허가가 전체 100%라고 놓고 봤었을 때도 사업성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착공이 계속 지연되거나 아니면 사업을 드랍하는 프로젝트들도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이게 준공이 되기까지는 보통은 70% 전후로 본다 하더라고요. 높게 보면 80% 보고 낮게 보면 60% 보는데 인허가 물량 자체도 꼬꾸라지고 있는데 여기서 실제 준공까지는 더 어려워질 것 같다라고 해버리면 서울의 신축 아파트 희소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오늘자 저희 촬영 당일인 2023년도 6월 23일 나왔었던 이 기사를 보게 되면 당장 사라, 지금이 적기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결국 1순위 재건축, 재개발, 공공 분양, 민간 분양, 5년 내 아파트, 즉 신축 아파트 다 이게 재개발 재건축, 즉 정비 사업이나 분양권, 신축 아파트 다 신축 아파트가 될 거나 이미 신축인 애들 여기로 들어가라는 거죠. 여기에 그 어디에서도 오피스텔 투자하세요. 지식산업센터를 투자하세요. 빌라를 투자하세요. 이런 얘기가 없어요. 저희 지금 1번부터 5번까지는 다 내 집 마련이고 꼬마 빌딩만 투자예요. 유일한 투자예요 지금. 그렇죠. 이거 빼고서는 예. 꼬마 빌딩. 뭐 이거 이렇게. 빼고는 다 내 집 마련이에요. 네. 그리고 꼬마 빌딩도 숫자가 압도적으로 작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대다수가 이제 아파트다. 근데 그 아파트도 신축 아파트다 얘기를 합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나오는 비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원희룡 장관님 말을 그대로 인용해 볼게요. PIR 얘기를 정말 많이 합니다. 지금 뭐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 열풍이다라고 말하면서 청년층들이 결혼하려 해도 집값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실제로 원희룡 장관님 같은 경우는 PIR 18배 이거 비정상이다. 집값 안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PIR 얘기가 정말 많긴 한데 구체적인 기준이 있나? 뭔 기준으로 하는 거지? 항상 의구심이 있어요. 분명 뭐 우리가 뭐 그런 기사들 많잖아요. 내가 20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쓰고 이걸 어떻게 모으냐? 그럼 현실적으로 이게 PR이 18년이라는 거는 솔직히 세금도 내야 될 거고 살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도 지출이 될 거고 내가 내 집이 없다라고 하면 전월세 비용도 들어갈 거고 말이 18년이지 그 30년 40년 걸리는 거 아니냐? 라는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쟁점 포인트 우리 중위소득 아마 잡지 않았을까 싶은데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500만 원이래요. 이 금액 가지고서 어떻게 이제 20억짜리 집을 사고 30억짜리 집을 사고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PIR의 문제점이. 우선 첫 번째, 중위소득으로 얘기하는 게 맞냐? 그리고 두 번째, 목표라는 집값이 어디냐?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된다고 봐요. 안타까운 사실이긴 하지만 지금 양극화는 더 심해졌어요. 5월달 기사입니다. 보면 통계를 갖다가 딱 집계해보고 보니까 상위 20%, 즉 5분위와 하위 20%, 1분위 소득 차이가 2배 넘게 차이가 나졌다. 즉 잘 버는 사람들은 더 많아졌고 못 버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라는 것인데 일단은 중위 가격으로 보는 게 맞나? 예를 들어서 당장 아까 타겟팅이 명확해야 된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강남 집값을 얘기하고 싶으면 강남의 소득 수준이 얼마인지를 놓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저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그래도 강남에 사는 사람들은 고소득자가 많겠죠. 네. 사업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연봉 1억이 엄청 높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연봉 1억을 하고 있는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네. 그럼 부부 합치면 연봉이 2억이겠죠? 네. 그 부분에 아까 PIR 18배 이거는 미쳤다 라고 했었을 때 오케이 인정. PIR 18배는 어떻게 그거를 그럼 30년 모아가지고 어떻게 사? 현재 좀 돈도 좀 써야 될 거고 그럼 얘를 10배라고 가정해보면 부부 소득 합산이 2억이라고 하면 20억짜리 집 사는 거가 그렇게 무리가 아닌 거 아닌가요? 그 강남 집값을 얘기할 거면 강남의 중위소득을 놓고 본다든가 네. 그리고 여기서 더
타겟팅을 명확하게 하는 거는 네. 이제 주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아파트만 놓고 보잖아요. 서울의 빌라 가격 너무 폭등했다. 서울 빌라 가격 너무 비싸가지고 못 산다. 이런 얘기 안 하죠. 면적 좀 되고 3룸, 화장실 2개 이런 빌라들 놓고 보면 그냥 5억 전후로도 찾아보면 있습니다. 신축 빌라들. 중위소득으로 놓고 볼 거면 부동산 같은 경우도 중위 가격으로 가든가 타겟팅을 좁혀서 강남 소득에 보는 게 아니라 강남에 예를 들어 아크로 리버파크다. 그럼 아크로 리버파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소득 평균은 몇이냐? 이걸로 봐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거를 눈 감고 귀 감고 언론도 극단값만 가져오면서 피해 18배 너무 미쳤다 이런 얘기들만 하는 거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2018년도에 정말 논란의 중심이었었던 장하성 당시 실장님께서 모두가 강남 살 필요 없다. 이거 발언으로 갖다가 어마어마한 비판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장하성 대통령 정책실장은 맨하튼이나 베버리 힐즈 등의 같은 초고가 단지들에 대한 주택들 가격을 정부가 왜 신경 써야 되냐. 센트럴파크 뷰인 네. 아파트 가격 100억이 넘어갑니다. 200억입니다. 네. 300억입니다. 이거 뭐 저 세상 이야기잖아요. 네. 그냥 딴 나라입니다. 그런 가격들 뭐 거기 돈 되는 사람들이 사겠지. 네. 진짜 부자들이 살겠지. 뭐 대저택을 사든 뭘 하든 빌 게이츠 회장님이 어느 집에 살든 우린 관심 없잖아요. 관심 있어요. 아, 관심 있어요? 좋더라고요. 그렇죠. 좋죠. 보기 좋더라고요. 돈 있으면 가고 싶죠. 근데 비판하진 않잖아요. 저거 돈이 있으니까 그런 집에 사는 거고. 아유,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내는데. 그렇죠. 감사하죠. 네. 그러니까 오히려 PIR로 따지면 그 부분은 그냥 1년 소득으로 갖다가 집을 살 수도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니까. 네네. 손흥민 우리 축구 스타 네. 이제 트리마제를 샀었을 때 댓글이 다 하는 거가 손흥민 겸손하다였어요. 손흥민 그냥 용돈으로 샀네. 그만큼 국위선양하고 돈 정상적으로 우리가 탈세한 게 아닌 이상 정상적으로 번 돈을 가지고 집 사는 거가 그렇게 문제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소득 대비로 봐야 되는데 왜 자꾸 강남 가격 얘기를 하냐. 저는 이건 맞는 발언이라고 봅니다. 다만 사실 그때 비판받았었던 포인트는 나도 강남 살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한다. 이거 때문에 사람들이 비판받았죠. 일명 강남 좌파. 그때 당시 또 나왔었던 발언 중 하나가 일명 가분개. 연못에서 너네 가재 붕어 개구리. 네. 개구리까지 해가지고 가분개들 편안하게 살아라 이런 거 아니냐. 이런 비난들 하면서 이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 막 이런 얘기들을 했었었죠. 비판을 받는 부분이 누가 발언했냐라는 것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어느 정도 맞죠. 왜냐? 중위소득으로 얘기할 거면 전 국민들이 서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지방의 아파트들 1, 2억으로 살 수 있는 집들 많습니다. 왜 자꾸 서울 집값 가지고 그래요? 그리고 서울에서도 빌라 가격 얘기 안 하잖아요. 왜 서울의 아파트들, 비싼 데들, 거기서도 신축 아파트 이거를 가고 싶어 하면서 즉 나도 그 집에 살고 싶은데 내 소득으로는 저길 못 가. 그러니까 PIR 18배 같은 소리가 나오는 거죠. 정상적인 급여 생활자가 런던 하이드파크 가서 집 살 수 있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사실 이걸 구별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서울 아파트 가격에 주목하는 이유가 나도 거기 살고 싶어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인구 밀도가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지방 소멸 여기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제2의 수도라는 부산조차도 인구 밀도가 서울과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고 있어요. 인구가 정말 많은 경기도조차도 땅이 넓다 보니까 인구 밀도 자체는 낮거든요. 결국은 흔들리지 않는 지역들 대도시로 가야 된다라는 걸로 좁혀지고 있고 빌라, 오피스텔 이런 게 아니라 결국 아파트라는 얘기했는데 이 아파트로 한정한다 하더라도 노후도 비율을 놓고 보면 정말 오래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녹물 나오고 정말 힘들고 주차하기 힘들고 이런 주택을 원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신축 아파트를 원하는 거고 이 신축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길이 돌고 돌아서 재개발, 재건축이죠. 주택 보급률을 여기에 매몰되는 게 아니라 양질의 주택을 얼마나 공급해 주냐 이게 정책 입안자들이 주목해야 되는 핵심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이 영상을 만약에 높으신 분들이 보셨다면 이거를 주목해 주셔라 해드리고 싶고요. 돌고 돌아서 정비사업 이거는 아실 거예요. 근데 저희 빠숑의 세상 다싸기에서 투미TV도 그렇고 정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강의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들 같은 경우를 길게는 얘기 안 하겠지만 재개발과 재건축에 대한 차이점들 구별해드린 영상들 많았었죠. 재개발 재건축을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일단 규제가 다르다는 얘기들. 재개발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없다. 이런 말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업 유형이 너무나도 많이 복잡해졌어요. 뭐 그냥 민간 재개발도 있고 공공 재개발도 있고 여기서도 2사 대책이냐 5.6 대책이냐 이거에 따라서 뭐 반발도 심하고 이렇게 정말 많은 대책들이 발표되었었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면 이 수많은 선택지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정비사업 규제들이 많이들 풀리게 되면서 재개발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신통기 1차 선정도 했었고 2022년도에 2차 선정도 했었고 이제 뭐 수시 선정도 한다라고도 발표했었거든요.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발표가 됐었죠. 2022년도만 하더라도 시범 선정지, 1차 선정지, 그리고 2차 선정지, 그리고 뭐 또 계속적으로 모아타운도 수시 선정하겠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오히려 너무 많아요. 예전과 다르게.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고요. 재건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진단 규제 완화가 2022년도 12월 달에 본격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재건축 이제 움직인다. 안전진단 통과됐으니까 우리 정비사업 간다 라고 하는 데들 많죠. 이렇게 얘기하면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가세요. 이게 아닙니다. 옥석 가리기를 정말 강조드리는 거가 지금 정비사업 하기에는 여전히 어려워지는 요소들도 많아요. 공사비가 계속 올라가니까 예전과 같은 똑같은 사업성으로는 정비가 안 돼요. 그리고 분담금액, 부산 상익비치 분담금 7억 하면서 막 으악 하고 있는데 물론 여기는 1대1 재건축으로 가니까 이런 분담금이에요. 사업성을 진짜 잘 검토해야 된다. 그리고 또 제가 정말 강조해 드리는 것 중 하나가 2012년도 전에 정비구역 지정된 곳들이 한 가지의 터닝 포인트라는 얘기를 해드려요. 앞으로는 일몰제를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조를 보게 되면 정비구역 등의 해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몰법이라는 게 뭘까요? 말 그대로 해가 지는 거죠. 시효가 지나게 되면 알아서 없어지는 건데 여기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정비구역을 해제해버립니다. 어떤 기준이냐?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2년 내에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 하면 해제. 그리고 추진위원회 승인으로부터 2년 내에 주어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 그리고 주어설립 인가로부터 3년 내에 사업시행 인가 신청하지 않으면 정비구역 해제입니다.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무슨 주어설립 인가까지 2년이 뭐예요? 4년이 뭐예요? 진짜 20년 가까이 걸린 조합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런 거 생각해보면 신통기획이니 모아타운이니 막 지정됐는데 시간 어영부영 끌다가 엎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개정 규정은 2012년도 2월 1일 이후로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재건축도 똑같이 걸리는 조항이에요. 이건 재개발만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안전진단 통과하면 정비구역 수립한 지역들 많잖아요. 얘네들이 갑자기 사업성 논란 터지면서 어영부영 지연되다 보면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말짱 도루묵으로 끝날까요? 애초에 내가 정비사업을 투자했다는 것 자체가 녹물 나오는 아파트가 좋아서 그렇게 막 기반시설이 열악한 빌라가 좋아서 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신축 아파트가 될 걸 기대하고 산 거죠. 즉 프리미엄을 준 건데 이 프리미엄이 날아가겠죠. 이런 리스크들을 잘 인지하고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예정지들 다 안 좋다 이거 아닙니다. 예정지 투자해서 돈 버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사업성을 잘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일반 분양 세대수죠. 즉 뭐 용적률을 좀 살펴봐야 되고 그런 부분. 두 번째로는 입지. 사업성이 안 좋다 해서 다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입지가 좋으면 갑니다. 대표적으로 강남권역 같은 경우는 일반 분양 세대수 뭐 100세대도 안 되는 데들 많잖아요. 그런 데들도 가죠. 한 세대를 분양해도 분양가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강남인데 여기 그냥 신축 와서 살고 싶어서 갈 수도 있잖아요. 강남이 좋습니까? 좋죠. 네, 라고 김유미 장관님께서 질문하셨던 기억이 나네요. 맞습니다. 김유미 장관님은 일산이 좋다라고 하셨었지만 사실 사람들은 강남이 좋죠. 맨 마지막으로 결국 이게 돌고 도는 건데 정비사업 지역의 조합원들이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가는 거예요. 아까 상익비치 재건축 뭐 7억 분담금을 낸다 하더라도 우리는 1대1 재건축으로 갔다가 퀄리티 있게 지을 거야. 임대주택 필요 없어. 그렇게 가면 가는 거죠. 대표로 동부이촌동에 레미안 칠리투스 그때 당시에 분담금을 6억 가까이 내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5억 6천씩 냈으니까 예, 어마어마했죠. 그때 당시 그 5억 6천이라는 돈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440세대인데 4세대가 돈이 없었어요. 4세대가 청산을 신청했어요. 그럼 다 했던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잘 옥석 가리기를 하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 옥석 가리기 같은 경우는 저희 투미TV 채널에 여러 번 강의한 게 있으니까 그런 사항들을 잘 공부하면서 재용비 사업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 후에 부동산 가치를 따진다고 하면, 내 집 마련을 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설명드린 이 영상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들을 이제 입지에 적용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2부에서는 어떤 얘기 줄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제 정비 사업들 투자하려고 했었을 때 어디를 주목해야 되느냐, 정말 비싼 곳, 한남 뉴턴 성수 전략 정비 구역에 대해 설명해 드릴 건데, 아니 한남 성수 비싼 거 좋은 거 누가 몰라? 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해당 지역들 가격대가 오히려 더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정비 사업들 가격대가 동반 상승하려고 하는 이슈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가 엑기스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